제가 아는 삼김씨 이야기 해드릴까요? 아, 김대중, YS. 김명삼, 김종필. 아, 그거 재밌었습니다. 뭐 아는 것 같아도 조 선생님이 얘기하면 더 특별할 거니까. 제가 김대중 씨하고 인터뷰를 한 10번은 했는데, 한 번 하면은 보통 시간 적게 잡으면 2시간이고, 아, 그럼. 길게 할 때는 한 8시간 했어요. 아, 말은 그러면 잘하겠네. 그래서 이 사람이 93년에 다시 이제 92년 선거에서 지고 93년에 돌아와가지고 정치 재개를 하기 직전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하고 서교 호텔에서 만나서 그때 한 7시간쯤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정리를 하니까 이게 책 한 권 분량이라, 책 한 권 분량이에요. 7시간 이거 하면 그래서 제가 일산에 살 때 같은데 그때 이 교정을 좀 봐달라고 프루프리딩을 해달라고 그 원고를 보냈습니다. 인터뷰한 그래서 정리한 걸 보냈어요. 마감 시간도 있으니까 언제까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김대중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정도 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제대로 고쳐서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보니까 어떻게 고쳤느냐? 그 요새도 그런 거 파는 거 모르겠는데 빨간 사인펜 가는 거 있죠. 플러스펜. 네, 플러스펜이라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고쳤는데 자그마한 글씨로 고쳤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고칠 수가 없어. 정확하게 고쳐요. 아, 문장력이 좋네. 네, 정확하게 고치고 꼼꼼하고 그리고 많이 고쳤어요. 그걸 내가 어제 야 이거 보관하면 이거 돈 되겠다고 해가지고 누굴 보고 이거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 문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달필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꼼꼼하고. 그래서 이분하고 그때 인터뷰한 이유는 92년 선거에서 진 게 말하자면은 빨갱이로 몰려서 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장 보수적인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겠죠. 그때 이제 런던에 가 있다가 돌아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YS가 이제 정권 잡고 잘 나갈 때지. 93년이니까 그때 10월호에 실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을 철거한다고 그랬다고. 중앙청을 철거한다. 그때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쓰고 있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역사 파괴다. 난 그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걸 지워버리더라고. 지웠어요? 지웠어. 그러니까 이분이 김대중 씨가 중앙청 철거에는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다고 하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지웠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만나고 나면은 자기 그 참모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내하고 만나면 진이 빠진다고. 내가 하도 꼬집꼬집 물으니까. 그런데 내가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87년 대통령 선거 나고 나서 개표가 컴퓨터 부정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알죠? 컴퓨터 부정이다 해가지고 부정선거다 하고 막 데모하고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지. 김대중 씨는 그때 3등으로 졌으니까. 누구한테 졌었지 그때 노태우. 아, 노태우한테. 네, 노태우한테 졌으니까 계속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만났을 때 아니 부정선거라고 개표 부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재개표하자는 이야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더라고. 아니 개표가 부정이라면 재개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컴퓨터가 이제 처음 도입돼가 집계 과정에서 서해 놓으니까 뭔가 이게 그게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중 씨를 잘 이제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이분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잖아요. 그죠? 위기를 겪으면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딱 백지를 편대요. 백지를 펴가지고 차변 대변으로 딱 나눈대.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을 분석할 때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딱 적는데요. 그리고 한쪽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유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유리한 점을 딱 적는데 그래 양쪽을 딱 비교를 한대요.
그럼 거기서 활로가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고 95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비자금 사건 폭로로 코너에 몰렸어요. 먼저 김대중 씨가 선수를 쳤다고요? 네, 20억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 20억 받았다.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로부터 얼마 받았느냐 이렇게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아주 입장이 곤란해진 거야, 김영삼 쪽에서. 그래서 그 돌파구로 시도한 게 바로 5.18 특별법입니다. 그건 내 추측인데 틀림없을 거예요. 아니,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왜 갑자기 또 5.18 특별법으로 갑니까? 그래서 12.12 사건, 5.18 사건 재조사 해가지고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까지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12.12, 5.18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 공소시효도 끝났다 해가지고 덮기로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걸 다시 덜쳐내가지고 시효가 끝났으니까 소급 입법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 딱 발표됐을 때 내가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그 장승민 씨가 그때 아마 비서를 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만났어요.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내가 이야기했어. 이거 5.18 특별법을 김대중 총재가 반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기회에 진정한 통합적인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만 있더라고. 그러나 반대는 할 수 없지. 정치적 상황에서. 그런데 김대중 씨가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 92년에 아마 정치 보복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요새 이순자 씨 회고록을 보니까 자신들이 제일 편했던 데가 김대중 정권 시절이래.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김대중 씨 잡아 넣어가지고 사형선고까지 받도록 했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이 제일 편했다는 거라. 참 역설적. 제일 괴로움을 당한 게 김영삼 때, 그때는 뭐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왜 또 조사했잖아요. 비자금 관련으로 벌금 부른 거를 왜 다 납부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검찰시켜서 조사해가지고 막 가족까지 뭐 하고 해가지고 가택수색도 하고 한 그걸 구구절절히 적어 놓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정치인 중에서 이념적으로 다르지만은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전략적인 사람은 김대중 씨입니다. 또 그분이 쓴 이 독서량이 많으니까 내가 아직 하나 받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 김대중 씨는 하나의 흠이 있어요. 뭐냐, 이 독학한 사람입니다. 독학한 사람은 독선이 있어요. 그런데 사물을 볼 때 이 단편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뭡니까, 개표 이야기. 그 다음에 김영삼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김영삼 씨가 왜 대통령이 됐느냐 하면은, 김영삼 씨는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에요. 김영삼 씨처럼 이 행동이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속전속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타이밍을 딱 잡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러나고 나서 상도동에 있을 때인데, 그냥 가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막 화가 나가지고 김대중, 김정일 합작 6.15선 이후인데 이걸 가지고 막 욕을 하더라고. 특히 김정일이가 회장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성명서를 하나 발표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맞다 하면서 갑자기 거기서 전화를 걸더니 박종웅이라고 그 비서 출신이 있습니다. 부산 출신인데 그 사람 보고 당장 내일 기자들 소집해가지고
인터뷰 할 테니까 문안 만들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 내가 이회창 씨를 만났더니 이회창 씨가 자기가 선수를 빼앗겼다는 거라.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한 그걸 자기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동이 늦고 김영삼은 빠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빠르냐 하면은, 내가 예를 하나 들면은 1992년 4월 총선에서 당시에 여당인 민자당이 졌어요. 졌다는 건 뭐냐 하면은 과반수 겨우 채웠다고. 민자당은 3당 합당으로 된 정당인데 적어도 3분의 2 정도 차지해야 되는데 과반수밖에 차지 못해서, 그래서 이 선거를 지휘한 김영삼 민자당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갑자기 김영삼 당시 대표가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그랬어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기사가 전당대회 쪽으로 가버리는 거라. 민자당 전당대회 쪽으로. 그러니까 선거 패배는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시간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인터뷰하라고 하고 시간 딱 8시에, 오전 8시에 만나러 가자고 가면 딱 기다리고 있어요. 5분도 안 늦어요, 5분도.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가, 자기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제일 싫어한대. 시간도 안 지키면서 무슨 큰 약속을 지키느냐고. 그리고 아침마다 자기 아버지 김홍조 씨한테 전화를 걸어요. 무난전화를. 그것도 시간 꼭 그대로 해요. 그리고 무슨 당무회의를 할 때 8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2명밖에 안 했다면 2명 있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자 결혼식 하는데 그때 김영삼 대표가 왔는데 보니까 맨 앞자리에 있더니 끝까지 있어요. 중간에 안 나가. 보통 정치인들이 그래 오면은 부조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끝까지 있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행동이 빨라요. 이 사람 말은 기회라는 것은 이마로 온다는 거예요. 이마에 왔을 때 딱 잡아야지. 그 놓쳐버리면 꼬리가 되거든요. 팔이 가져다 딱 이렇게 딱 마음속을 탁 때려내는 거. 그리고 정치에서는요, 졸속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 빨리 결정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면은 고칠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장고하면은 죽을게 악수 뜬다고. 늦게 하다가 실수해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된 거는 여기서 이 사람이 가진 오기입니다. 오기.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다 이 권력 의지가 강한데, 유신 났잖아요. 그죠? 유신이 1972년 10월 17일 아닙니까? 그때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시켰어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이 아마 그때 외무국방위원회 소속이었을 거예요.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그때 다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 씨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망명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 1년 뒤에 이제 납치가 됐는데, 김영삼 씨는 외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자기 측근들, 뭐 최영우나 이런 사람들이 막 보안사에 잡혀가고 해도 돌아온다고. 그게 차이가 있지. 돌아올 때 동경에서 자기가 아는 기자하고 밤새워 가면서 술을 마시면서 밤새도록 박정희 욕하더래요. 박정희 욕. 바로 그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거예요. 그때 박정희를 욕하고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갔죠. 그때 만약 김대중 씨처럼 해외를 떠돌았으면 대통령 못 됐지. 호랑이 구르소로 들어가야. 네. 그런 깡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 깡이. 그러나 이분은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때 김영삼은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기자들한테 인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인기 있느냐? 기자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거든. 자기 이야기를 많이 안 해요. 그리고 기자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김영삼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언론인입니다. 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 김영삼 인터뷰 내용이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으면 기자가 대신 써줘버려요. 김영삼이 하지 않는 말도 했다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워낙 자기보다 더 말이 근사하니까 그냥 가만. 그 역시 대통령 될 사람이 뭐 남달라. 예,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달라졌어. 김영삼처럼 대통령 되면 다 달라지는데 김영삼처럼 달라진 경우도 없지.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저 사람 머리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임자다 이러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이야기를 먼저 들어버리면 그게 그 뒤에 다시 더 좋은 이야기 들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불행이지.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머리에 뭐가 들어갔느냐? 아까 말한 이 원초적 민족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임 연설할 때 문제의 발언을 하잖아요. 어떤 동맹과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김일성이가 듣고 좋아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거든. 그게 지금 이어져 가지고 이번에 4.27 판문점 회담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불행은, 대통령으로서의 불행은 이분의 출신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 머리에 좌경 이념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바로 이어진다 해가지고 그 전 정권을 정통성을 다 부정하고 그 차원에서 12.12, 5.18까지 또 재조사를 하고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중앙청 부수고 해가지고 한국 현대사를 부정해버린 거야. 그리고 노태우 때 추방했던 정교조 교사들 복직시키고 그리고 좌파 숙주 역할을 해버렸어요. 좌파 숙주 역할. 뭐 부자가 고통스러운 사회를 만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김종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뭐 김종필 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흔히 로맨티스트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르네상스적 인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단 오늘 저녁에 김종필 총재하고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기다려져요. 아 오늘 가면 또 재밌는 이야기 듣겠다. 가면은 이 사람이 만나서 뭐 정치 이야기 안 하거든. 전부 예술, 영화, 문화 또 자기가 만난 인물들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주 만나면 여러 번 듣게 되지. 그러나 정말 재밌고 아는 거 많고 이런 거예요. 네, 근데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가지고 이제 화제를 삼았는데 그 영화에 비비안 리가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이랬더니 JP가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그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찍을 때 비비안 리가 바로 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연애를 누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연애를 하고 있었다든가. 그러니까 그게 그래 예쁘게 보였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은 뭐 저 로버트 케네디부터 막 국제적인 인물이 많잖아요. 화제가 풍부해요. 그러니까 JP는 종합적인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두 번, 그러니까 종합적인 인문 능력이라면 스포츠도 해야 되고 노래도 불러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삼김씨 중에서 어뜸이지. 비교가 안 되죠. 예, 어뜸이고 또 근데 JP하고 만나보면 묘한 걸 하나 느껴요. 5.16에 대해서는 JP는 주인의식이 있습니다. 5.16은 내 작품이다. 내 작품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취재를 해보니까 물론 그 발상을 하고 꾸미고 한 거는 JP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5.16 그날 지휘를 한 사람은 박정희거든. 그렇죠. 또 박정희 아니었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JP는 5.16은 내가 다 꾸미고 그리고 박정희 장군을 지도자로 모셔왔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일종의 저작권 의식이 있어요. 5.16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뭐 박정희를 폄하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김종필 총재는 박정희를 객관적으로 보지. 그 사람이 장점과 단점도 다 보면서 그런 단점, 그러면서도 장점을 취하는 사람인데 또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사적인 일, 공개할 수가 없는 일은 해결을 다 이 JP한테 맡겼다. 그런 이야기는 평생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 김종필 씨는 아마 7살에 5.16 했을 겁니다. 37살에. 그때 JP가 등장하니까 아주 미소년 같았잖아요, 얼굴이. 그때는 뚱뚱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호리호리하고 군복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자들 앞에 가더니 아주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미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야, 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났다 이러던 거지. 그때만 해도 이 6.4 8기생들이 나세르를 숭배를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JP를 한때는 반미적인 사람으로 보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막 오해가 풀렸지만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JP는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학생들하고 당당하게 토론했잖아요. 토론을 해도 뭐 JP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지. 그래서 저도 60년대는 저의 우상이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할 때도 나는 반대하고 나는 참여도 안 했어요. 내가 그때 우리 과 대표인데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서 참석할 사람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다 해야지 뭐 다 우르르 몰려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나는 빠진다 그랬어. 근데 이 JP는 이게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사람 만나면 이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 있죠.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콤플렉스가 없는 두 사람인 하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콤플렉스 없는 사람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사명감도 있고 종교적 사명감도 있고. 이승만은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회담하다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화를 내서 나가니까 그 등을 향해서 저런 고얀 놈이 있나고 고함친 사람 아닙니까? 통역은 안 했지만. 이 김종필이가 1962년에 김종필 총재, 그때는 정보부장 시절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누구를 만났냐?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을 만나요. 그때 케네디 정부의 제2인자거든, 사실은. 대통령 동생. 예. 딱 들어갔더니, 나이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로버트 케네디가 그때 30대일 거예요. 이 법무장관이 방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흔히 발을, 왜 미국 사람들 잘 하듯이 발을 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JP도 그 맞은편 응접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다리 딱 꼬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 케네디 장관이 웃으면서 나와서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JP의 불행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JP는 대통령을 못 해봤지만 대통령만큼 일한 사람입니다. 반열에 올라가요. 그렇죠. 그 역사적 역할이 그건 바로 5.16이지. 5.16. 5.16이라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의 기획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했던 만큼 일을 한, 역시 삼성개헌에서 박정희하고 갈라졌다고 봐야 되나?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개헌을 반대하는 JP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1971년 유세를 할 때는 데리고 다니면서 유세도 하도록 하면서, 그때부터 김종필 총재의 권력 의지가 꺾여버린 거지. 꺾여버리고 박정희 있을 때는 감히 박정희한테 도전한다는 생각은 꿈도 꿀 수 없고 그런 상황도 안 됐는데,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 찬스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이때 JP가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한번 오긴 왔어. 희미하게 왔어. 그런데 자기 주위를 딱 돌려보니까 파워 베이스가 없어. 특히 군대 안에 없어요. 군대 안에. 정규 육사 출신들은 박정희의 친위 세력이니까 그 사람들은 JP를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그렇더라도 그때 11.6 사건 이후에 JP가 용기 있게 했어. 박정희 노선을 개성하겠다 했더라면은 전두환 그룹이 JP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